여러분, 서울 한복판을 걷다 보면 궁궐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그리고 덕수궁. 조선의 수도 한양에는 무려 5개의 궁궐이 존재했습니다. 하나의 왕, 하나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많은 궁궐이 필요했을까요? 왕이 사치스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각각의 용도가 달랐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왕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왕권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각종 문헌을 살펴보면 궁궐이 5개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생존, 끊임없는 위기 대비, 그리고 왕조를 지속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보통 하나의 궁궐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됩니다. 중국의 자금성,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일본의 에도성. 모두 하나의 거대한 궁궐에 모든 것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권력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은 한양의 5궁궐이 품고 있는 슬픈 비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395년 가을, 한양은 새로운 수도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북악산 아래 펼쳐진 넓은 땅에는 수많은 인부들이 모여들었고 나무를 자르고 돌을 다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의 도읍을 정하고 가장 먼저 지은 궁궐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시경의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큰 복을 누리고 번영하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름에 담긴 기대만큼이나 경복궁은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북쪽으로는 북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남쪽으로는 한양의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근정전에 오르면 왕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나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품계석이 놓여 있었고 신하들은 자신의 위치에 맞춰 도열했습니다. 왕의 즉위식이 이곳에서 열렸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도 이곳에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은 너무 컸고 너무 상징적이었습니다. 그곳은 왕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무대였습니다. 왕은 경복궁에서 의례를 치르고 중요한 행사를 주재했지만 일상생활은 다른 곳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많은 왕들이 경복궁보다 다른 궁궐을 더 선호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경복궁은 추웠습니다. 북쪽의 산바람이 그대로 불어왔고 넓은 공간을 데우기도 어려웠습니다. 겨울이면 왕은 더 아늑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곤 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왜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보름 만에 한양으로 진격해왔습니다. 선조는 급히 궁궐을 떠나 북쪽으로 피랑길에 올랐습니다.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소식이 한양에 퍼지자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화염은 3시간의 정각을 집어삼켰습니다. 근정전의 높은 지붕이 무너지는 소리가 한양 전역에 울려 퍼졌고 500년을 이어갈 왕조의 상징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붉은 불빛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재는 사흘 동안 한양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 후 경복궁은 273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정각의 기둥은 무너지고 찹초가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한때 왕이 서 있던 근정전 터에는 풀만 무성했고 백성들은 그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불타버린 왕궁은 불길한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주도 아래 경복궁을 중건한 것은 1868년의 일입니다. 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 경복궁 재건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전국에서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원납전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고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해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경복궁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백성들의 원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후 경복궁은 다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경복궁 건천궁에서 일본 자객들에게 시해당했습니다. 경복궁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궁궐조차 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궁궐은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공격받는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경복궁이 불타고 273년이 지나는 동안 조선의 왕들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1405년 봄,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의 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응봉 아래 자연스럽게 형성된 계곡과 언덕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궁, 즉 별궁으로 계획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문 궁궐이 되었습니다. 창덕궁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복궁이 반듯한 격자 구조로 설계된 반면 창덕궁은 지형의 굴곡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고 계곡을 메우지 않고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건물들은 지형에 맞춰 높낮이를 달리했고 길은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왕들이 창덕궁에서 보낸 일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이면 왕은 편전에 나가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했고 오후에는 경연에 참석해 유교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저녁이면 왕은 내전으로 돌아가 왕비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덕궁의 인정전은 경복궁의 근정전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하들은 매일 아침 인정전 앞에 모였고 왕은 어좌에 앉아 그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정각 안에 울려 퍼졌고 왕과 신하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나라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특히 후원으로 불리는 비원은 왕의 유일한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부용지라는 연못 옆에는 부용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고 왕은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시를 지었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연못에 비쳤고 겨울이면 눈 덮인 소나무가 고요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조는 후원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창덕궁 안에 설치하고 젊은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고 신하들과 토론하며 정조는 자신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4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영조는 창덕궁에서 52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영조는 이곳에서 아들 사도세자의 죽음을 명령했고 손자 정조의 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영조가 늙어서 홀로 편전에 앉아 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내린 결정들이 옳았는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는지. 하지만 창덕궁 역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1623년 3월 13일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반정군이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비명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해군은 침전에서 끌려나와 폐위되었고 그 자리에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궁궐은 왕을 보호하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왕을 가두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에서 일어난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은 이 궁궐이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권력 투쟁의 현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왕들이 창덕궁에서 보낸 시간이 다른 어떤 궁궐보다 길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조선 후기의 거의 모든 왕이 창덕궁에서 살았습니다. 경복궁이 상징이었다면 창덕궁은 현실이었습니다. 창덕궁 바로 옆 낮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또 하나의 궁궐이 있었습니다. 창경궁입니다. 이 궁궐은 1484년 성종이 3명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지은 곳입니다. 당시 성종에게는 정의왕후, 소해왕후, 안순왕후 3분의 대비가 계셨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고 왕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와 할머니를 섬기는 것은 절대적인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한 궁궐 안에 왕비, 대비, 대왕 대비가 함께 살면 권력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 궁궐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비가 왕의 결정에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비와 대비가 다른 의견을 내면 왕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그래서 성종은 창경궁을 따로 지었습니다. 대비들은 이곳에서 거처하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대우받았고 왕은 정기적으로 문안을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효를 실천하는 공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창경궁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궁궐 안에는 수많은 꽃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3월이면 온 궁궐이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대비들은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1762년 5월 창경궁 근처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사건입니다. 영조는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신하들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여드레 동안 갇혀 있다가 죽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이 씨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창경궁 근처 선희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동안 어머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창가에 서서 아들이 갇혀 있는 곳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빈이 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764년 아들이 죽은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 실록은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창경궁은 또한 후궁들이 머무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후궁들은 이곳에서 외롭게 늙어갔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후궁들이 창경궁에서 병들어 죽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어떤 후궁은 20살에 궁에 들어와 80살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왕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왕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남았지만 그녀의 삶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궁궐 안을 걸으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궁 밖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었을까요? 일제강점기 일본은 창경궁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1911년 이곳은 창경원이라는 이름으로 동물원과 식물원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을 비하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왕실 여성들이 살던 신성한 공간에 원숭이와 코끼리가 들어왔고 백성들은 입장료를 내고 구경했습니다. 창경궁이 보여주는 것은 조선 왕실이 여성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슬픈 기록입니다. 효와 질서라는 이름 아래 여성들은 궁궐 안에 갇혀 살아야 했고 그들의 고통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1617년 광해군은 한양의 서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경희궁 또는 서걸이라 불리는 이 궁궐은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비상시 대피용 궁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후금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일본의 위협이 여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당파 싸움이 격화되고 있었고 광해군 자신도 정통성 문제로 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직접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조를 대신해 전쟁터를 누비며 군사를 지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해군은 깨달았습니다. 궁궐 하나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경희궁은 다른 궁궐에 비해 규모가 작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위치와 기능이었습니다. 이곳은 한양의 서쪽, 현재의 서대문구 지역에 위치해 있어 동쪽의 창덕궁이나 창경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동쪽 궁궐들이 적에게 포위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왕은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경희궁에서 조금만 더 가면 서쪽 성벽이 나왔고 그곳을 통해 도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광해군이 경희궁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쏟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신하들은 백성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지만 광해군은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그에게 경희궁은 단순한 별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시설이었습니다. 실제로 경희궁은 여러 차례 왕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숙종은 경희궁에서 여러 해를 보냈고 영조는 즉위 초기 이곳을 주요 직무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조 역시 가끔 경희궁에 머물며 국정을 돌보았습니다. 경희궁에는 숭정전이라는 정전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곳에서도 중요한 국가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조는 이곳에서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과거 시험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희궁의 역사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의 궁궐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희궁은 그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1910년대부터 일본은 경희궁의 정각들을 하나씩 헐기 시작했습니다. 궁궐터는 일본인이 세운 경성중학교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정각들은 헐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건물은 일본인 관료의 별장이 되었고 어떤 건물은 일본 신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희궁은 일부만 복원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뒤편에 자리한 작은 공원처럼 보이는 이곳이 한때 왕이 머물던 궁궐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경희궁이 보여주는 것은 조선이 얼마나 불안한 나라였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왕은 하나의 궁궐에 안주할 수 없었고 항상 다음 위기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궁궐이 많았다는 사실은 조선이 평화롭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덕수궁은 조선의 5궁궐 중 가장 특이한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던 이곳이 궁궐이 된 것은 1593년 임진왜란 직후의 일입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란을 갔습니다. 전쟁은 7년 동안 이어졌고 그 사이 한양의 궁궐들은 모두 불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1593년 명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한양을 되찾은 선조는 돌아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복궁은 이미 불타 없었고 창덕궁도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할 수 없이 선조는 월산대군의 옛 저택을 임시 궁궐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덕수궁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정식 궁궐이 아니라 행궁, 즉 임시 거처에 불과했습니다. 선조는 이곳에서 몇 년을 보낸 뒤 복구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고 덕수궁은 다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덕수궁이 역사의 중심에 선 것은 1897년 고종이 이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부터입니다. 1896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뒤 고종은 경복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문 고종은 1897년 2월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해 10월 12일 고종은 덕수궁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종은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되었고 덕수궁은 황궁이 되었습니다. 덕수궁에는 조선의 다른 궁궐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양식 건물입니다. 석조전이라 불리는 이 건물은 영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석조 건물입니다. 유럽 궁전을 모방해서 지어진 이 건물은 고종이 꿈꾸었던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전통 한옥과 서양식 석조 건물이 같은 공간에 공존하는 풍경. 중화전의 처마 밑에서 석조전의 기둥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종이 느꼈을 혼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고종은 갈팡질팡했습니다. 하지만 덕수궁은 고종에게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고종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 태왕제가 되었고 덕수궁에 유폐되었습니다. 그 후 12년 동안 고종은 덕수궁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 헌병들이 궁궐 입구를 지켰고 고종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했습니다. 고종은 석조전 2층 창문에 서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해가는 한양을, 일본인들이 활보하는 거리를,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1919년 1월 21일 고종은 덕수궁 함령전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뇌출혈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고종의 시신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일본이 독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덕수궁 앞 대한문 근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고종이 살아서는 이루지 못했던 독립에 대한 열망이 그의 죽음 이후 폭발한 것입니다. 덕수궁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궁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은 대한제국이 되었고 다시 나라를 잃었습니다. 전통과 근대가 충돌했고
왕은 황제가 되었다가 다시 무력한 노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덕수궁의 돌담길을 걸으면 우리는 고종이 느꼈을 고독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나라도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양의 5 궁궐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각각의 궁궐은 저마다의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5 궁궐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이 얼마나 불안정한 나라였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조선의 왕은 신성한 존재로 떠받들어졌지만 동시에 언제든 폐위될 수 있는 정치적 대상이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반정이나 쿠데타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몇 명의 왕이 비정상적으로 권좌에서 물러났을까요?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고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단종은 숙부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겼고 고종은 일본에 의해 강제 퇴위당했습니다. 궁궐이 여러 개 필요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의 궁궐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면 그곳이 무너졌을 때 왕조 전체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궁궐을 분산시키는 것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궁궐마다 역할을 나눈 것은 유교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왕과 대비, 후궁과 왕비, 권력과 혈통.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공간에 모아두면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공간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고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을 보십시오. 하나의 거대한 궁궐 안에 황제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치, 생활, 의례, 후궁, 환관. 자금성은 완벽하게 통제된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중국의 황제만큼 강력하지 않았고 신하들의 견제는 늘 강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권력을 나누고 공간을 분산시키고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이 많다고 해서 왕조가 안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은 불탔고 병자호란 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모든 궁궐이 모욕당했습니다. 궁궐은 왕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왕을 가두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궁궐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백성들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왕조는 무너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양의 5 궁궐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얼굴이었지만 왕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상징적이고 너무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덕궁은 왕이 실제로 살았던 곳이었지만 정치적 음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반정이 일어났고 왕이 바뀌었고 피가 흘렀습니다. 창경궁은 효를 실천하는 공간이었지만 왕실 여성들의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궁궐 안에 갇혀 외롭게 늙어갔습니다. 경희궁은 비상시를 대비한 곳이었지만 결국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이 궁궐을 헐어버렸고 오늘날 그 자리에는 작은 공원만 남아 있습니다. 덕수궁은 조선의 마지막을 지켜본 곳이었지만 왕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황제가 되었다가 다시 유폐되어 죽었습니다. 5개의 궁궐은 조선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불안했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품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는 궁궐은 아름다운 유적이지만 그 안에는 왕과 왕실 그리고 나라 전체의 고통이 새겨져 있습니다. 궁궐이 5개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조선이 위대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조선이 늘 위태로웠다는 또 다른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